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제136회의 서술 2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에 1번 조사 방법 및 목적 1번에 2번 n값의 지방공학적 활용 1번에 3번 계산 문제입니다. 기초계획을 위하여 표준관입 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항타 및 메인말뚝의 연직 허용 지지력을 구하시오. 강간말뚝의 직경은 508, 강간말뚝의 길이는 12m, 선단 n값은 30, 주변 평균의 n값은 10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건조축 다짐 및 수분칙 다짐의 공학적 거동 특성과 다짐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문제,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안반 사면의 안정성 평가 방법 중 SMR, 슬로프 매스 레이팅 분류법의 개념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문제, 최근 도심지에서 집안암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 방안 중 계측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입니다. 안반의 초기 지중응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까지 나왔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1번입니다. 표준관입 시험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 1번에 물어본 첫째 문제, 조사 방법 및 목적입니다. 대제목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우측에다가 문 1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준관입 시험의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은 좌측에 이렇게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우측은 플로우 차트 형태로 조사 방법을 기술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표준관입 시험의 목적입니다. 목적과 n값의 지방공학적 활용이 다소 유사하지만 이 목적 부분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습하셨던 내용 위주로 기술합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 기초구조물 설계의 제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함, 이런 부분은 밑줄로도 강조를 해두었으니까 이런 부분 시험 요령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밑줄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표시하시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n값의 지방공학적 활용입니다. 지방공학적 활용은 일반 사항과 그리고 사질토 지반, 점성토 지반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용량을 적당히 분배해서 기술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기술하시고 답안을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계획을 위해서 표준관입 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항타 및 메인말뚝의 연직 허용 지지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말뚝의 직경 D는 508mm이고요. 길이 L은 12m, 그리고 선단 n값은 30, 주면 평균의 n값은 10 이렇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근입 깊이 LB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LB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메이어호프의 지지력 공식, 메이어호프의 지지력 공식이 이 부분인데 Q M의 N60의 AP, 자,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 중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타 말뚝의 연직 허용 지지력, 도로교 설계 기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말뚝의 연직 허용 지지력, 도로교 설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 두 개 다 근입 깊이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과
자, 이 부분이 메이어-호프 공식인데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도로교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극한 연직 지지력 QU는 QP 플러스 QS로 이루어집니다. 메인 말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선단 지지력 QP는 스몰 QP의 AP, 그리고 주면 지지력 QS는 FS의 AS이고요. 메인 말뚝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단 지지력 QP는 스몰 QP의 AP, 주면 지지력은 QS는 FS의 AS,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N치로 QP를 구할 수 있냐, N치로 FS를 구할 수 있냐, 그리고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의 이 값을 구분할 수 있냐이고, 이어서는 산정된 극한 지지력을 허용 안전율로 나누어서 허용 지지력을 구할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장에서 확신이 섰을 때 문제를 선택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서 AP와 AS, 자, AP와 AS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 페이지 문제 조건 아래에다가 바로 구해보았습니다. 말뚝의 선단 면적 AP는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산정하고, 선단의 주면 면적 AS는 파이 DL로 산정해보았습니다. 구조계산서에서 요 L은 주면 면적을 발휘하는 요 길이는 마지막에 곱해도 되고, 아니면 동그라빠처럼 주면 면적 AS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허용 지지력을 구할 때 산정할 안전율은 3으로 미리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를 볼 건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QP와 FS입니다. 자, QP는 단위 면적당 극한 선단 지지력이고요. FS는 단위 면적당 극한 주면 지지력입니다. 둘 다 단위는 kN/m 제곱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건 N치인데, N치를 가지고 이 두 가지 항목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이어-호프 공식은 관입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 설계 기준을 참고해 보면 우선 안반이냐 지반이냐를 구분을 하고요. 지반, 즉 토사인 경우는 N치가 50이 넘냐 그리고 50이 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또 사질토냐 점성토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빠는 자료를 보고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토사 집안에 N치가 50 미만이고 사질토 집안에 한해서 QP 값과 FS 값을 찾아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우측 페이지, 지금 동그라빠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타 말뚝 부분입니다. QU는 QP 플러스 QS에서 선단 지지력 QP는 스몰 QP의 AP인데, 항타 말뚝의 문제 조건에서는 300 곱하기 N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요 N치를 넣고 AP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선단 지지력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어서 주면 지지력 QS는 FS의 AS인데, 항타 말뚝의 N치가 50 이하인 경우는 2N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AS 면적을 곱해서 구하면 주면 극한 지지력은 이렇게 구해지고, 따라서 극한 지지력 QU는 두 개를 더한 값, 이렇게 2209로 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허용 지지력 QA는 QU를 안전율로 나눈 값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736 kN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아래쪽에 메인 말뚝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말뚝 중에 선단 지지력 부분입니다. 메인 말뚝의 선단 지지력 N치가 50 이하인 거는 200N으로 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지력은 1218. 이어서 주면 지지력 QS는 FS AS이고 문제 조건에서는 2.5N을 사용합니다. 자, 계산하면 이렇게 구해지고요. 극한 선단 지지력 1696. 결과적으로 허용 지지력 QA는 극한 선단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으로 해서
565가 산정됩니다.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요 N치를 가지고 허용 지지력을 구하는 거는 설계 기준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반이냐 토사 지반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N치가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타질토 점성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리고 주면 안정액 그리고 선당 고정액 조건에 따라서도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만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2번입니다. 건조축 다짐 및 습윤축 다짐의 공학적 거동 특성과 다짐도 측정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다짐은 강극 내 공기를 배출시켜 입자 간 결합을 치밀하게 하여 전당 강도 및 단위 중량을 개선시킵니다. 개요 2번 함수비에 따른 다짐 조건에 따라서 흙의 구조, 압축성, 투수성, 전당 강도 등의 공학적 거동 특성이 다르고, 다짐도의 측정은 건조밀도, 포화도 및 간극비, 강도 특성, 상대밀도, 변형량, 다짐 시험으로 실시해서 측정합니다. 대제목 2번 건조축 다짐 및 습윤축 다짐의 공학적 거동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흙 구조의 변화입니다. 세로축을 건조 단위 중량, 가로축을 함수비로 놓은 다진 곡선을 그려주고, 함수비 변화에 따라서 흙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압축성입니다. 압축성은 낮은 압력으로 다짐을 수행하는 경우, 높은 압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프 세로축을 간극비, 가로축을 다짐 압력으로 둡니다. 건조축 다짐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습윤축 다짐을 수행하는 경우 다짐 압력과 함수비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투수성에 대한 공학적 거동 특성입니다. 투수 개수와 함수비에 따른 투수 곡선을 그려주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전당 강도 특성입니다. 전당 강도 특성은 우측의 다진 곡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단위 중량과 함수비에 따른 다진 곡선인데, 첫 번째 건조축 다짐 시 가운데의 그 강도 특성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조축은 이렇게 면모 구조화 부분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OMC 부분의 이 부분은 건조축보다는 조금 낮은 전당 강도 그래프를 나타내고, 이상 구조와 면모 구조의 중간 특성, 자 이렇게 봐주시고, 마지막 습윤축 다진 곡선의 위치에서는 강도 그래프가 가장 낮게 나오더라, 그리고 이상 구조화 되더라, 요거까지 연관시켜서 다 그려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다짐도 판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건조 밀도, 두 번째는 포화도 및 간극비, 세 번째는 강도 특성, 네 번째는 상대 밀도, 다섯 번째는 변형량, 여섯 번째는 다짐 기종 및 다짐 횟수, 다짐 시공으로 규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6가지 모두 암기하시고 기술해 주셔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3번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1번 개요. 말뚝의 수평력 작용 시 말뚝은 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력을 발휘합니다. 개요 2번 횡방향 지지력은 선형 및 비선형 해석 방법과 재하 시험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의 종류입니다. 말뚝 수평 재하 시험, 극한 평형법, 탄성 지반 반력법,
네 번째는 PY 곡선 방법으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제목 3번 극한 평형법 브롬스의 방법입니다. 횡방향 하중을 받는 말뚝을 해석 조건에 따라서 파괴 형태를 구분하여서 응력 변형률 및 근입 깊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해석 조건 및 지지력 산정 부분인데 해석 지층이라든지 말뚝 길이 그리고 두부 구속 조건에 따라서 지지력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공식까지 써줍니다. 우측에는 핵심 개요도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극한평형법에서 사용되는 짧은 말뚝과 긴 말뚝을 구별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 이어서 변이 형태에 따른 지방 거동까지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탄성 지방 반력법, 창에 의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개요. 말뚝을 탄성 지반에 지지된 보로 가정하고 말뚝 두부 조건 및 깊이에 따라서 수평 지반 반력 계수를 구분해서 구하는데 이렇게 구한 KH로부터 말뚝의 휘 모멘트와 깊이, 수평 변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탄성 지반 반력법에서 적용되는 변이 형태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대제목 5번 PY법, 비선형 해석법입니다. 자, 첫 번째 개요. 말뚝의 변이가 커지면 지반 반력이 항복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반에서는 말뚝 변이 지반 반력이 즉 PY가 비선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법입니다. 우측에 적용 방법이 나오고 관련 그림과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상대 강성률과 강성을 어떻게 해서 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써줍니다. 관련 공식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흐름인지 정도만 암기하시면 내용을 쓰시기가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는 수평 재하시험입니다. 지상돌출 두부 자유 조건에서 실시하는 재하시험이고 재하시험 실시 후에 하중 수평 변이 관계 곡선 PY 곡선에서 수평 지반 반력 계수를 구해서 관련 공식으로 수평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7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4번입니다. 안반사면 안정성 평가 방법 중 SMR 분류법의 개념과 평가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번 개요. SMR 분류법은 안반 분류법인 RMR의 사면 및 전리 방향성 등을 반영한 보정계수 F1에서 F4를 반영하여서 안반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2번 SMR 분류법의 개념입니다. 자, 개념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쓸지 고민하실 수 있겠는데 동그라빠는 SMR의 산정 방법과 SMR의 특징으로 가져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쓰면 너무 작기 때문에 SMR의 분류 인자인 RMR 산정 방법까지도 개념에 넣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SMR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RMR 플러스 괄호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플러스 F4로 산정합니다. 각 인자에 대한 설명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목 2번 RMR을 산정하는 방법과 5개 인자에 대해서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SMR의 특징과 핵심 개요도까지도 그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SMR 분류법의 평가 방법 물어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SMR의 평가 항목입니다. SMR 점수로 인해 안반 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평가할 수 있고 안반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고 예상 파괴면, 파괴 형태와 보강 방법까지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써주고요. 이어서는 SMR 평가 방법, 그리고 우측 페이지 SMR 등급에 따른 보강 방법까지 써줍니다. SMR 평가 방법, 우선 점수에 따라서 1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SAMR 점수에 따른 등급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판정은 양호에서 불량으로 구분합니다. 이어서는 예상 파괴명까지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고요. 우측 페이지에 안반 등급에 따른 보강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동그라빠는 표로도 했다가 서술형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수험자 분들께서는 시험장 가시면 동그라빠처럼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은 서술 형태로 기술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SMR에 대해서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등급 이렇게 쓰면 SMR 점수는 81에서 100점, 그리고 판정은 매우 양호, 그리고 예상 파괴, 그리고 보강 방법. 자, 요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등급에 따라서 5줄이 나오고요. 이게 5개 등급이기 때문에 최소 25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그라빠가 쓴 것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보시는 분에 한해서는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이어서는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에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5번입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집안암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 방안 중 계측 계획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번 개요. 지특법에서는 지하안전 영역 평가 시 계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전조사, 설치 위치 계획, 계측기 종류 선정, 계측 빈도, 기준 설정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측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주었습니다. 대제목 2번. 지하안전 확보 방안 중 계측 계획 수립의 목적입니다. 계측 수행과 거동 파악, 자료 축적을 플로차트 형태로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계측 계획에 대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지하안전 확보 방안 중 계측 계획, 물어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측기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 계획, 설치 간격, 굴착 공사, 설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어서 두 번째, 계측기 설치 항목, 빈도, 목적을 표 형태로 기술합니다. 항목, 빈도, 목적이고요. 항목은 지중경사계, 지표 치마계, 건물 경사계, 변형계 등이 있겠고, 각각에 대한 빈도, 그리고 목적을 표 형태로 기술합니다. 물론 서술 형태로 기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 3번. 주요 항목별 계측 관리입니다. 괄호에서 3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자이크 안에는 이렇게 흙막에 대한 계측 기여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경사계 같은 경우는 건물 경사계는 500분의 1 이렇게 3차 기준에 대한 기준값까지 이렇게 써준 개요도를 그려줍니다. 이번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요도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계측 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 체계 부분인데, 계측 관리는 1차와 2차, 3차 기준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상세 내용을 차트 형태로 기술한 답안 형태입니다. 이어서 4번 결론을 쓴 답안입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6번. 안반의 초기 지중 응력 측정 방법입니다. 1번 개요. 안반의 초기 지중 응력은 안반 내에 인공적인 굴착이나 하중 제하 전부터
작용하고 있던 자연 상태의 응력 상태를 말합니다. 2번, 초기 지중 응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지중 수평 응력 시그마 V0, 초기 지중 수평 응력 시그마 H0, 최대 최소 주응력 시그마 1과 시그마 3의 방향성까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안반의 초기 지중응력 측정 방법 분류입니다. 초기 지중응력은 이론식에 의하거나 현장 시험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K0는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H0고 포화순비를 이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을 종류별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대제목화해서 답안을 기술한 형태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수압 파쇄법, 그리고 우측 페이지 응력 회복법까지 상세 내용을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게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6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